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냐면 몽골 제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은 몽골 제국 이후에 마지막에 이제 한족의 반란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명나라로 넘어가게 될 건데 여기서 잠깐 끊고요. 그 부분은 이제 단원이 바뀌어요.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이라고 하는 단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이 동아시아 지역의 변동 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체크하지 않으면서 지나온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사를 한번 끝까지는 아니고 중간에 이제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나오는데 그 시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명으로 넘어가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는 자, 우리가 전에 보지 않았던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었던 43쪽과 그 다음에 54에서 55쪽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은 여기에 있는 일본 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사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자, 그럼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43페이지와 이제 54쪽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시간을 정리해 본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조몬시대라고 하는 표현이 43페이지 펴놨으니까 나오죠. 여기가 이제 신석기 시대, 일본의 신석기 시대를 조몬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몬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로 갑니다. 일본의 청동기 시대를 야요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역시 일본도 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가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가장 강력했던 국가, 처음으로 이제 일본에서 기록상으로 이제 딱 검토를 해봤을 때 최초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야마타이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 이 야마타이국 중심의 어떤 여러 국가들의 연합체가 이제 느슨하게 연합체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되는 시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은 이러한 국가들이 서로 이제 통합이 되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통일적인 어떤 정치 체제인 야마토 정권이라고 부르는 정권이 성립을 하게 되고, 이 이후에 뭐 고분 시대, 그 다음에 아스카 시대라고 하는, 아스카 시대는 특히나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아스카 문화가 전개됐던 시기를 아스카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야마토 정권이 성립을 하고 나서 이러한 시대들이 어떻게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딱 요때가 언제냐면 요 정도부터 야마토 정권 성립하고 막 이 새끼 막 아스카 시대 불교 문화, 자, 불교도 누가 전해줬겠어요? 백제가 전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동안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한국사에서는 삼국시대고요. 요쯤이 되면 어느 나라가 만들어진 상황이냐면 당나라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카게신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국왕 중심의 어떤 율령 체제에 따라서 중앙 집권화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해 나가게 되는 개혁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카게신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국왕 중심의 집권 체제가 점차 전개가 되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도를 헤이조쿄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고 나서 710년부터 794년까지를 나라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가 이제 근거하고 있는 지역 이름을 따서 나라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라시대가 전개가 되다가 이제 헤이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헤이안쿄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이 시대를 이제 794년부터 1185년까지 헤이안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헤이안 시대쯤이 되면요, 우리 이 다이카게신 이후에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진행이 되었었던 어떤 율령 체제라던가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유력한 가문들 있잖아. 그런 가문들에 의해서 국가가 막 굴러가고 막 그러는 과정들 속에서 막 귀족도 성장하고, 귀족들이 무사를 막 고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무사 계급들도 성장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헤이안 시대가 되면요. 헤이안 시대의 중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에서 무사들이 굉장히 큰 권력, 힘을 가지게 되고 결국에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무사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무사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마쿠라 막부. 그 첫 번째 막부인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가마쿠라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해서 우리는 가마쿠라 막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가마쿠라 막부가 점차 어떤 가마쿠라 막부의 시대가 계속 이어졌겠죠. 이어지는 중에 중국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 봐봐. 710년부터 794년 이때 당나라 때고요. 이때는 당에서 5대 10국을 거쳐서 송나라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송은 막 수도도 뺏기고 남송으로 내려가 있고 요 끝날 때쯤이면 남송인식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몽골 제국이 수립이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시기에. 그래서 몽골이 일본을 두 차례 쳐들어간다는 얘기를 쿠빌라이 칸한테 간단히 한 적이 있는데, 이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딱 일본에 이제 몽골군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가마쿠라 막부가 어쨌든 막아내기는 하지만 좀 피해를 보고 그 과정에서 가마쿠라 막부가 붕괴가 됩니다. 그 붕괴를 시키고 나서 한동안 일본의 분열기라고 할 수 있는 남북조 시대가 전개가 돼요. 그리고 이 남북조 시대쯤에 다음 막부인 무로마치 막부라고 하는 막부가 전개가 되고, 이 무로마치 막부에 의해서 남북조 시대가 이제 정리가 되고 남북조를 통일을 하면서 앞으로 무로마치 막부가 전개가 될 겁니다. 요때는 중국의 어느 나라가 있는 시기냐면 명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무로마치 막부부터는 다음에 배우겠죠. 오케이? 그렇게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다시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여러분들이 학습 내용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요 정리가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흐름 정리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이제 교과서 43페이지부터 일본의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 43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목, 자, 학습 목표 한번 보면 고대 일본의 발전 과정과 문화의 변천, 문화가 바뀌어 나가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발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화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기 43페이지에서 알고 가야겠죠. 자,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두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일본의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석기 문화를 아까 봤죠? 조몬 문화라고 하고요. 이 청동기 문화를 야요이 문화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두 번째 문단은 안 쓸 거예요. 왜? 두 번째 얘기가 요거예요.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이라고 하는 내용을 두 번째 문단의 제목으로 한번 달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열도에서는 신석기 문화의 조몬 시대, 요거 기억을 해야겠죠. 왜? 신석기 문화를 일본에선 조몬 시대라고 한다는 거는 일본의 특징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겠죠. 자, 조몬 시대를 거쳐서 벼농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청동기와 철기가 사용된 야요이 시대가 전개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청동기 시대, 야요이 시대는 이제 청동기부터 철기까지 같이 사용된 시기를 얘기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네요. 자, 야요이 시대가 전개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청동기와 철기를 사용하던 이 야요이 시대 시기에 각지의 여러 지역들의 작은 나라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고요. 3세기 200년대경에 들어서게 되면 시기를 보면, 자, 야마타이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자, 작은 나라들이 조금 이제 정리가 되고 여기저기 뭐 합쳐지고 막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정리가 되고, 야마타이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한 30여 개의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있는 소국 연합체, 작은 나라들의 연합체가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요 과정을 통해서 일본이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30여 개의 작은 소국 연합체들이 만들어졌는데,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로 넘어오게 되면 시간이 야마타이국 중심으로 작은 나라들의 연합체가 있다가 점차 시간이 흘러서 일본 최초의 이제 통일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정권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야마토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의 제목이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야마토 정권이 그러면 고분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건 정권의 이름이고요. 어느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시대 구분을 얘기를 할 때는 다른 기준이 있어요. 자, 봐봐. 자, 야마토 정권이 성립이 되고 야마토 정권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한동안의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분시대라고 불러요. 자, 고분이라고 하면 무덤이죠. 무덤. 그래서 이 고분시대에는 대형 고분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시기를 고분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6세기 정도까지를 그래서 시대 구분으로 했을 때 고분시대다라고 부르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고분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냐? 자, 교과서 43페이지 날개에 요런 무덤이, 고분이 있습니다. 이거 무덤이에요. 무덤. 엄청 크죠? 일본 최대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고 이름은 다이센 고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밑에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 고분 시대에 많이 만들어졌던 고분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앞은 네모나트요. 앞은 네모나고 뒤는 어떻대요? 뒤는 둥글다. 그죠? 앞은 네모나고 사다리꼴 모양이죠. 사다리꼴 모양. 앞은 네모나고 뒤에는 둥그렇다. 열쇠구멍 모양이죠. 열쇠구멍 모양. 근데 앞은 한자로 전, 네모나타는 한자로 방. 네모나타가 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뒤, 후. 뒤는 어떻다? 둥글다. 원, 동그랗다 하는 뜻이죠. 원, 분.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고분을 우리는 전방 후원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징은 써있지만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것도 옆에다 적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고분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시대라고 얘기를 해서 고분시대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선 각각 야마토 정권에서 고분 시대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고 어떤 특징이 있었고 막 어떻게 정치가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습니다. 일본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분 시대가 전개가 됐다. 6세기까지 지속이 되는데, 자, 6세기에서는 한반도로부터 불교가 전해지는데 누구냐면 일본과 영혼의 단짝 백제로부터 이제 불교를 받게 되고요. 불교를 수용하게 되고, 이 수용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문화를 이 시기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아스카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스카 문화가 전개되었던 이 시대를 아까 선생님이 시대 정리할 때 뭐라고 썼었어요? 아스카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스카 시대. 자, 그러니까 이 아스카 문화를 근데 누가 주도했대? 이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를 했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한국사에서도 잠깐 얘기를 해요. 한국사의 여러 승려들을 배울 때 쇼토쿠 태자가 고구려의 혜자라고 하는 승려를 이제 스승으로 받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공부하기도 하는데, 이 쇼토쿠 태자의 주도로 이제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인 아스카 문화가 이제 발전이 되어 나가는 그 시기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우린 지금 여기를 고분이라던가 불교 문화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시대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정치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봅시다. 자, 시간이 흐르던 중에 당이 7세기 초반에 만들어지죠. 7세기 초반에 당이 건국이 됩니다. 자, 7세기 중반 정도가 되면 이제 일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선진 문물을 좀 보고 배워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당의 선진 문물, 저 당의 어떤 중국의 문화나 아니면 중국의 여러 발달된 기술, 문물들 이런 것들 우리가 보고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견당사라고 하는 걸 보냅니다.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견당사라고 하는 걸 보내요. 당나라의 보낼 견자예요. 당의 보낸 사신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견당사라고 하는 걸 이제 7세기 중반부터 보내는 겁니다. 중반부터 꾸준히 보냅니다. 가가지고 문물을 배워오고 하라고. 그런데 당나라에 가가지고 견당사들이 이제 공부 좀 한 놈들이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보고 왔더니 지금 일본이 상황이 좀 이상해. 자, 야마토 정권이 지속이 되면서 이 시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왕이라던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대표적인 가문이 소가라고 하는 가문에서 어떤 정권을 잡고 막 유력 가문으로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견당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갔다 와봤더니 당에서는 전에 다 배웠었죠. 율령체계라고 하는 아주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정치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걸 보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 견당사로 갔다 온 사람들이 당의 문물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당의 그런 중앙 집권적인 율령체제라고 하는 그런 통치 조직까지 보고 배워오고, 우리 일본에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국왕 중심의, 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좀 확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뭐예요?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카 게신으로 우리 방금 쓸 필요는 없지만 그냥 내가 방금 얘기했었으니까 방금 얘기했을 때 일본에서 유력하게 권력을 잡고 있었던 소가라고 하는 소가씨 가문을 물리치고 이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성립하게 했던 그 사건이 이제 다이카 게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에 보면 당의 율령 체제를 모방하여 실시한 정치 개혁으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추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다이카 게신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방금 아스카모나도 뭐예요? 붉은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또 중요한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다이카 게신이 645년이거든요. 7세기 중반이죠. 자, 645년에 이제 다이카 게신이 일어나게 되고 7세기 말 600년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이카 게신이 뭐라고 했어?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라고 하는 왕권을 강화해 나가고 중앙 집권화를 강화해 나가는 이런 어떤 방향들 속에서 이제 드디어 통일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속에서 왕이 아니라 일본이 자기들의 표현으로서 천황이라고 왕을 부르게 됩니다. 국호를 일본어로 하고 천황, 일본 말로는 덴노라고 하죠.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시기부터는 왜가 아니라 일본이라고 부르는 게 맞기는 하죠. 왜? 자기들이 이제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기 시작을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요 전체적인 흐름 좀 너무 숨가쁘죠. 이만큼이 막 거의 뭐 몇백 년이니까. 근데 요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오는 것들을 가지고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요 정도로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전방후원분 아까 봤죠? 다이센고분. 자, 8세기 초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600년대가 아니라 이제 700년대로 오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정권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천황이 다스리고 나라 이름은 일본이라고 쓰고 있는 이 정권은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정권이 이제 8세기 초에 나라라고 하는 지역, 나라 지역에 일본의 지역 이름입니다. 나라 지역에 당의 장안성을 모방해가지고 당의 장안성 모양을 본따가지고요. 헤이조쿄라고 하는 수도를 건설합니다. 수도를 건설해요. 그래서 여기를 수도로 삼아가지고 통치를 했던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나라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10년부터 794년까지 약 100년 조금 안 되는 시기 동안에 이제 나라시대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나라시대는 나라에다가 세워놨던 헤이조쿄를 수도로 삼았던 시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라 시기에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냐? 자, 아까 얘기했죠. 다이카 게신 이후에는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 플러스 율령 체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치 조직을 어떤 이제 당나라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의 장안성을 모방한 모습도 보이죠. 수도에서. 자, 당의 율령제를 토대로 해서 특징을 한번 봅시다. 나라 시대에는 율령제를 통해로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나라시대의 특징이죠. 나라시대의 특징이고. 그리고 불교를 또 융성하게 하는, 불교를 번성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돼가지고요. 도다이사, 동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이죠? 동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큰 사찰이거든요. 이런 도다이사와 같은 굉장히 대규모 사찰들을 각 지역에다가 막 만들어요. 그래서 막 불교를 융성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나라시대의 대표적인 사원이죠. 사찰인 도다이사 같은 대규모 사찰도 건립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뭐 보낸다 그랬죠? 견당사 계속 보냅니다. 당나라에서 계속 보고 배워요. 그리고 신라와도 어느 정도 이제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견신라사라고 해서 이제 신라에 보낸 사신 이런 느낌이죠. 이제 신라에도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서로 교류를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견당사와 견신라사를 통해서 이제 대륙의 문물이 활발하게 유입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나라 시대의 문화적인 모습들은 어떤 게 있을까? 왜? 우리 아까 봤을 때 학습 목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화의 변천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나라 시대의 문화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 거는 이 시기에는 일본의 역사서들이 이제 몇 가지가 써지는데요. 대표적인 역사서로서 고사기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서가 있고요. 일본서기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옛날부터 고전적으로 막 지어왔던 고전 시들을 엮어가지고 만역집이라고 하는 이런 책도 편찬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라 시대가 전개되던 중에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될 겁니다. 수도를 옮기게 될 거예요. 자, 8세기 말 794년까지라 그랬죠. 나라 시대는. 자, 8세기 말에 수도를 이제 어디로 옮기냐면 헤이안쿄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지금의 교토예요. 지금의 교토라고 하는 지역인데, 자, 헤이안쿄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면서 약 400년간 이제 헤이안 시대라고 하는 게 지속이 됩니다. 자, 수도가 헤이안으로 옮겨서 헤이안 시대예요. 자, 그래서 아까 봤듯이 794년부터 가마쿠라 막부가 수립이 된다고 하는 1185년까지 정도의 시기를 우리가 약 400년간의 시기를 헤이안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앞에 흐름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헤이안 시대는, 자, 방금 나라 시대와 비교를 해보자. 나라 시대는 이제 막 당의 율령 체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들여오던 시기예요. 그래서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 율령 체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강화하면서 통치 조직을 정비해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헤이안 시대가 되면 그것이 조금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 당나라도 똑같잖아. 당나라도 처음에 율령 체제로 정비를 해서 율령을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막 안사이난 막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율령체제 붕괴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 다 봤잖아요. 뭐 일본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 헤이안 시대에는 그런 율령체제가 조금씩 붕괴되어 가면서 장원을 바탕으로 귀족 세력이 성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장원을 바탕으로. 네, 선생님이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나라에서 장원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요? 토지를 사유, 토지를 스스로 자기 재산으로 가지는 걸 허락해서 자기들의 토지를 마구 넓혀 나갈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장원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봐봐, 일본도 아까 나라 시대에 율령체제 정비했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율령체제 중에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도 뭘 시행했겠어? 균전제, 일본에서도 시행을 해요. 균전제를. 뭐 얘네들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균전제라고 하는 걸 시행을 한단 말이야. 뭐 반전수수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균전제를 시행을 하는데, 이 균전제일 때는 말했죠. 토지 사유를 금지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토지를 나누어 주는 거니까. 근데 점차 율령체제가 역시 일본에서도 헤이안 시대 율령체제가 조금씩 무너지고 흔들려 가면서 이 힘이 센 귀족 세력들을 중심으로 이제 장원, 자기들의 토지를 엄청나게 넓혀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일본에서도요. 자, 이 중에서 이 귀족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집안이 누구였냐면 이 후지와라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후지와라 씨, 성씨가 이제 후지와라 씨인 거예요. 이 후지와라 집안 쪽에서 이제 대대로 황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는데, 이제 대표적인 귀족 가문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죠. 뭐 여기까지 뭐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미 표시되었다고 막 지우지 말고요. 자, 후지와라 집안, 후지와라 가문이 이제 대표적인 귀족 가문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또 일본의 문화를 한번 보게 해요. 여기 일본의 문화를 한번 볼 건데, 일본의 문화를 볼 때, 자, 9세기 말에, 자, 당나라에서 755년, 즉 8세기 중반에 안사이난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당나라가 흔들흔들 하다가 907년에 당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10세기 초죠. 그럼 9세기 말이면 이제 당나라가 거의 끝나갈 때입니다. 즉, 이 당나라의 영향력이 이제 동아시아에서 점점 약해질 때쯤 일본은 당나라를 손절쳐요. 자, 봐봐. 9세기 말에 견당사를 당나라에 보고 배우러 막 갔었잖아. 그게 아니라 이제 9세기 말에 견당사 이제 그만 보냅니다. 견당사를 폐지해요. 그리고 결국 10세기 초에 당이 망하죠. 발해도 거란한테 망합니다. 그리고 신라도 망하죠. 고려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세기 초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상황들, 즉 대륙에서 당나라한테 계속 이제 문물들을 수입해 가면서 일본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고, 그리고 막 신라랑도 교류하고 발해랑도 교류하고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다 망했어요. 당도 망하고 발해도 망하고 신라도 망했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그동안 수입해왔던 그런 문물들과 함께 일본 고유의 문화, 우리들만의 문화는 뭘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헤이안 시대 요 중간 시기요. 우리들만의 문화는 뭘까라고 하는 걸 고민한 시기. 그래서 이런 정세 변화가 있다 보니까 대륙 지역과의 선진 문물을 수입할 수 있는 이 대륙과의 교류가 끊어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나는 뭘까? 우리 일본의 문화라는 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헤이안 시대에 일본 고유의 풍토와 기호, 자신들만의 어떤 분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한 문화가 발달하였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이 헤이안 시대의 이러한 문화를 국풍문화라고 부릅니다. 국풍문화가 뭐다? 일본의 고유 풍토와 기호를 반영한 그런 문화를 국풍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일본만의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일본이 지금 가나 문자를 여전히 쓰죠. 가나. 그래서 가나 문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라고 해서 일본의 문자를 가나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한자를 간략하게 고쳐서 만든 가나 문자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가나 문자가 사용이 되고요. 시에서도 어떤 선진적인 어떤 시의 양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본 고유의 시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고유의 시의 양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카라고 하는 양식이 있는데 이런 와카라고 하는 것들이 발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택 모습이나 어떤 건물 짓는 거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관복, 그 관리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도 일본 고유의 특색이 나타나는 시기, 즉 일본 고유의 풍토와 기호를 반영한 문화가 즉 국풍문화가 발달하는 시기가 이 헤이안 시대다. 국풍문화가 발달한 어떤 정세적인 배경이 뭐예요? 당과 발의 신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런 정세 변화 속에서 대륙과의 교류가 끊어진 거. 그러면서 나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고민을 했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안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이 헤이안 시대 중후반기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헤이안교로 옮겼고 400년간 헤이안 시대가 지속이 되었고요. 귀족 세력들이 장원을 바탕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장원을 바탕으로 귀족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귀족들이 어떤 걸 하냐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자기의 토지, 자기의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들을 고용하기 시작을 해요. 무사들. 칼 쓰는 사람들 있잖아. 무사들을 고용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때부터 사무라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사들을 고용을 해요. 즉, 이 무사 세력들이 조금씩 커지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요. 귀족들이 어떤 장원을 바탕으로 성장을 할 때 자신들을 호위하고 장원을 지키는 그런 용도로서 무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무사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는 과정들 속에서.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다음은 어디야? 54페이지입니다. 한번 쭉 뛰어넘어서 54페이지로 온 거예요. 막부 정권의 성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막부 정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사 정권이라고 얘기했죠. 막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전쟁 같은 거 하는 예를 들면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전쟁터에서 지휘하는 사람들, 지휘하는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막 뭐 지도 펼쳐놓고 막 서로 회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장군이 쳐놓은 장군이 지내는 그 천막을 막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부 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장군들이 하는 그런 어떤 정권이다라고 해서 무사 정권을 의미하는 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본 막부 정권의 성립과 막부의 변천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막부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 가마쿠라 막부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보자. 헤이안 시대 후반. 자, 다시 얘기를 합시다. 헤이안 시대 후반에 아까 얘기했죠? 율령체제는 무너집니다. 특히 균전제 같은 거 무너지면서 장원도 넓어지고 있고요. 귀족 세력들이 막 성장하고 있고 대표적인 귀족 가문으로 막 후지와라 씨도 있고 막 이랬었죠. 자, 율령제를 토대로 한 지배체제가 쇠퇴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율령제의 붕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귀족도 성장을 하고 지방에 있는 지방 세력들도 이제 지방 세력들을 또 이제 일본에서도 호족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런 귀족과 호족 같은 유력 세력들이 힘이 있는 세력들이 장원이라고 하는 토지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누가 성장하고 있었다? 무사 계급들이 성장해 나갔고요. 이러한 각지에서 성장한 유력자들과 무사 계급 성장하고 있었던 점차 성장하고 있었던 이 무사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손을 잡고 하는 가운데에서 무사단, 이 사무라이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이런 점차 무사 세력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벌어지게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에서 12세기 말, 즉 1100년대 후반이 되면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고 하는 이 사람 무사예요. 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사람 이름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본사의 가장 큰 벽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사람 이름. 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무사 정권,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제 무사 정권을 세우게 되는데 그 막부가, 그 무사 정권이 근거하고 있는 땅, 지역이 어디였냐면 가마쿠라라고 하는 지역이어서 우리는 그 막부를 가마쿠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마쿠라 막부에서는 어떤 타이틀이 붙어요? 일본 최초의 막부 정권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죠. 어찌됐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 막부를 세웁니다. 뭐 1185년이라고도 하고 뭐 1192년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요때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가마쿠라 막부가 어떤 표현이 써 있어요? 1192년에 확립되었다고 돼 있잖아. 확립. 그래서 뭐 한번 봐보시면 되겠죠. 자, 일본 최초의 막부 정권이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을 합니다. 한 3번 얘기해 보세요. 3번 얘기해봐. 사람 이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입에 좀 익어야지. 눈에도 익어요. 자,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 막부를 세워서 이제 막부 정권이 성립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천황에게 뭐로 임명된다? 쇼군이라고 임명이 됩니다. 쇼군이 한자로 장군이라고 쓰고요. 이 장군을 일본어로 읽으면 쇼군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부 정권에서 최고 지도자는 누구예요? 쇼군입니다. 그러면 천황이 있어 없어? 천황은 있어요. 천황도 있는데 실권을 누가 잡고 있는 거야? 쇼군이 잡고 있는 거예요. 막부 정권 때에는. 자, 그래서 쇼군으로 임명된 그는, 자,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자, 무사의 토지 지배권을 이제 무사 정권이잖아. 그러니까 무사들이 토지를 지배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무사의 토지 지배권을 보장하고 한편 충성을 약속받는 거야. 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쇼군이 있고 무사가 있어. 쇼군은 무사에게 토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러면 무사는 쇼군에게 충성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쇼군을 주군이 되고요. 이 쇼군이. 그리고 무사가 가신이라고 하는 신하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관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주나라에서 이런 느낌이었죠? 왕이 제후들에게 토지를 주고 충성을 맹세받는 약간 이런 느낌. 뭐야? 여기서도 이제 이런 거를 봉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무사의 토지 지배권을 보장하고 충성을 약속받음으로써 주군과 과신의 관계를 맺는 봉건제를 성립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봉건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쇼군은 실제로 전 국토를 어떻게 통치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쇼군은 각 지역의 치안 유지라던가 각 지역에 있는 토지들, 넓은 토지들, 장원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누구를 쓰는 거야, 이제? 얘네들을 쓰는 거예요, 얘네들. 이 가신들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가신들을 쓰는 거예요, 가신들을. 그래서 치안 유지나 장원 관리 등 그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를 가신인 무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가신이 무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계사에서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무사들, 이런 가신이 된 무사들을 고케닌이라고 했고, 뭐 치안 유지를 하는 애들을 슈고라고 부르고, 장원 관리를 하는 애들을 지토라고 부르고, 막 이런 거 다 배웠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그런 용어는 싹 다 빠졌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세운 가마쿠라 막부에는 쇼군, 막부에서 이제 쇼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인데, 쇼군은 다른 무사들과 토지를 매개로 어떤 충성을 약속받는 봉건제라고 하는 걸 성립시켜서 이 무사를 가신으로서 각 지역을 지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치안 유지나 장원 관리 같은 이런 기능들을 맡기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고 가마쿠라 막부가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되는지 보면 가마쿠라 막부의 성립으로 자, 이해해 봅시다.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곳을 조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쇼군을 정점으로 하는 막부라고 하는 이원적인 지배체제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자, 전 국토가 있어요. 그럼 천황은 여전히 있잖아. 그럼 천황의 신하들도 있겠죠. 천황의 신하들, 천황이 거느리고 있는 정부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무사 정권인 막부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야? 쇼군이죠. 그 쇼군을 정점으로 하는 쇼군의 무사 정권을 막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있고 막부가 있어요. 같은 일본이라는 땅에. 그래서 일본에 이 두 가지 권력 구조가 있다고 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원적 지배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쪽의 권한이 막부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막부 쪽의 권한이 더 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 천황이 이끄는 조정이라고 하는 쪽이랑 쇼군이 이끄는 막부라고 하는 쪽은 권력을 가지고 무언가 조금씩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아주 좋죠. 자, 그러면 가마쿠라 막부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 이런 지배체제를 가지고 이원적 지배체제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럼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계속해서 통치를 해나가는 가운데 중국의 상황은 어떻냐? 몽골 제국이 성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 몽골 제국의 쿠빌라이 칸 때 이제 고려와 연합을 해서 몽골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어디에? 일본에요. 자, 그래서 요 자체를 여러분들이 일단 뭐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가마쿠라 막부는 13세기 후반에 2차례에 걸쳐서 몽골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침입은 둘 다 막혀요. 왜 막히는지 한번 보죠. 54페이지 그대로 밑에 있어요. 일본의 신풍이란 무엇인가 라고 부르죠. 자, 13세기 후반에 몽골의 쿠빌라이 칸이 쳐들어왔다고 하죠. 자, 체크를 해두시고, 쿠빌라이 칸. 여러 차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해서 조국 내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신도 죽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이 이제 삼별초양쟁을 진압한 뒤에, 뭐 이건 그렇다 치고 한국사 내용이니까, 진압한 뒤에 고려와 함께, 그래서 여몽연합군 이렇게 불러요. 고려의 여자와 몽골의 몽자를 따서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침입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1차 침입인데요. 한동안 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똑같이 쿠빌라이 칸 때 남송을 멸망시킨 후에 몽골이 다시 한번 쳐들어오게 됩니다.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요. 이게 이제 일본 원정을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라고 한국사에서 기억날라나 모르겠네. 자, 정동행성을 설치를 하고요. 옛 남송의 군사까지. 자, 남송을 멸망시켰으니까 남송도 이제 몽골의 군사가 된 거 아니야? 옛 남송의 군사까지 동원을 해서 일본을 다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쿠빌라이 칸 때 이제 1차 침입과 2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 2차 침입 때 태풍이 굉장히 거세게 불어가지고 대부분의 배, 즉 몽골과 고려군이 타고 온 대부분의 배가 난파가 됩니다. 부서져요. 그래서 몽골의 일본 침입이 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 태풍을 뭐라고 부른다? 몽골군과 고려군을 막게 해줬던 이 태풍을 뭐라고 부른다? 신께서 내려주신 바람이라고 해서 신풍이라고 부릅니다. 태풍을 신풍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어떤 인식이 퍼지게 되냐면, 야, 저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몽골 제국이 오는데 신께서 바람을 내려주셔가지고 이 태풍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일본은 어떤 나라다? 신이 지켜주는 나라구나 라고 하는 사상이 이제 널리 퍼졌다. 그래서 신국 사상이 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신풍을 일본어로 읽으면 어떻게 읽죠? 카미카제라고 읽습니다. 뜻으로 읽으면 카미카제라고 읽죠. 그래서 카미카제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막 그 일본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 할 때 막 자살특공대에다가 이름에 카미카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뭐 그러는 모습들을 보인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몽골에 침입이 왔단 말이야. 그럼 어쨌든 맞기는 했어. 몽골의 침입을 받았대. 맞기는 했어요. 근데 몽골의 침입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야, 솔직히 자, 이제 태풍 오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전쟁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었겠어요? 당연히 전쟁 준비 했죠. 당연히.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는 가운데에서, 자, 외부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안에서 문제가 있고 뭔가 좀 분열이 되다가도 바깥에서 쳐들어온대. 그러면 안에가 똘똘똘똘 뭉친단 말이야.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마쿠라 막부의 지배권이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침입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가마쿠라 막부의 지배권이 점차 확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전란들이 있게 됐잖아. 쳐들어와가지고 몽골의 침입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이 전시체제, 결국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 전쟁 준비를 하느라고 무사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이 전쟁 준비를 하느라고 무사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사들, 즉 가신들 있잖아. 즉 봉건제를 통해 가지고 쇼군과 이어져 있는 그 무사 가신들, 걔네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얘네들이 조금씩 몰락해 나가니까 쇼군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자, 이들을 기반으로, 즉 이 무사들을 기반으로 막부가 유지되고 있었잖아. 가마쿠라 막부가. 그렇다 보니까 가마쿠라 막부가 약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천황.
고다이고 천황이라고 하는 천황입니다. 당시 천황이에요. 자, 이 고다이고 천황이 이 상황을 본 거야. 근데 무사들도 좀 약해지고 가마쿠라 막부의 힘도 좀 약해지고 있어요. 이 딱 보니까 천황이 딱 생각하기에 뭐야? 저 막부가 아니라 이제 조정을 앞세워서 나 천황이 중심적으로 운영을 하는 국가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막부를 없애고. 그래서 막부 타도를 내건 천황, 이 사람이 이제 고다이고 천황이라는 사람인데, 막부 타도를 내건 천황과 이 천황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시카가 다카우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로마치 막부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라고 하는 사람, 유력 무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가마쿠라 막부가 붕괴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도 무사예요. 근데 이 천황은 뭘 하고 싶어? 막부를 없애고 내가 통치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 무사잖아. 이제는 뭐 하고 싶어? 이 사람은 자신의 막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둘이서 손을 잡고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린 거기는 하지만 이쪽과 이쪽의 생각이 다르죠. 그렇죠? 이쪽은 내가 하고 싶고 이쪽은 내가 막부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친정,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쪽이 이 고다이고 천황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 생각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 천황을 무시하고 새로운 천황을 세워요. 고묘 천황이라고 하는 천황을 세웁니다. 자, 그럼 지금 천황이 어떻게 됐어? 2명이 됐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친정을 실현하려는 천황과 무사 세력의 중심으로 성장한 아시카가 다카우지, 이제 이름 나오네요.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새로운 천황을 내세운단 말이야. 자, 이 천황이 고다이고 천황이고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내세운 천황이 고묘 천황이에요. 지금 천황이 2명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분열기를 뭐라고 불러요?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분열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다이고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있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 이제 요시노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한쪽은 남쪽에 있고 한쪽은 북쪽에 있어서 이제 남북조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거기 교과서에 보면 남북조 시대, 요시노의 천황을 중심으로 한 남조. 이쪽이 이제 고다이고 천황 쪽인 거죠. 그리고 교토의 천황, 이쪽이 누구예요? 이쪽이? 교토가 아까 이제 헤이안부터 계속 수도였잖아. 그 교토 천황이 이제 이쪽 천황인 거예요.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세워놓은. 그래서 천황을 중심으로 한 남북조가, 북조가 대립하던 60여 년가의 시기를 이제 우리가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분열기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이제 날개에 써있죠. 그래서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1대 무로마치 막부의 1대 쇼군이 되는 거고, 2대 쇼군, 그 다음에 3대 쇼군이 있는데 이 3대 쇼군이 거기에 있는 아시카가 요시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 이 남북조 시대가 통일이 되면서 이제 무로마치 막부의 통치가 쭉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다음에 이야기를 할 거지만 쭉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교과서 63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보세요. 여기다 안 넣어놨어, 일부러. 교과서 63페이지를 보면 무로마치 막부와 전국 시대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첫 번째 줄만 한번 보면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교토에다가 열어놓은 무로마치 막부라고 하는 이 막부는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 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고 전국적으로 지배권을 확립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가마쿠라 막부가 약화되자 막부 타도를 내건 천황과 유력 무사들 같이 손을 잡고 봉기를 일으켜서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려요. 근데 이쪽은 내가 하고 싶어. 이제 천황이 통치하고 싶어. 이쪽은 막부를 또 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새 천황을 세워. 그럼 천황이 2명이 됐지. 분열기가 일어나면서 이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게 전개됐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풍 아까 봤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일본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차라리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본사가 살짝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사나 중국사랑은
모양새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새가 좀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걸 되게 간략하게 다루다 보니까, 근데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데 너무 혼란스러울까봐 일단 모으고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키워드 위주로 흐름을 잡는 정도로만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 좀 어렵죠? 사람 이름도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입으로 계속 읽어보세요. 미나모토, 요리토, 아시카가 다카오지, 입으로 좀 읽어보시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자, 그럼 일본사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뭐 배울까요? 이제 명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청나라, 명청을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